저희가 이제 매번 체크하는 게 하나 있었잖아요. EWI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코스피를 추정하는 ETF 중에서 미국에 상장돼 있는 게 있거든요. 여기 진짜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가 이번에 드디어 돈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징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만에 들어온 거지? 거의 한 1년 넘게 있다가 처음으로 들어온 거라서 이제는 외국인도 코스피를 살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예상대로 잘 온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라구요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코스피가 4% 오르고 와. 코스닥은 2.5%가 올랐습니다. 대박이다. 코스피가 4% 올랐어요. 네, 진짜 한국 시장 대단하네요. 좋을 거라고 대표님이 계속 얘기하셨는데 네. 진짜 좋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한국 시장은 좋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계속 얘기하는 동안 많이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댓글 반응들이 다 뭐 호구 또 잡으려고 하는 거냐, 아직도 국내 주식하는 호구 있냐, 뭐 이런 반응들이 많았었는데 진짜 좋았네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번 체크하는 게 하나 있었잖아요. EWI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코스피를 추정하는 ETF 중에서 미국에 상장돼 있는 게 있거든요. 여기 진짜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가 이번에 드디어 돈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징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만에 들어온 거지? 거의 한 1년 넘게 있다가 처음으로 들어온 거라서 이제는 외국인도 코스피를 살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예상대로 잘 온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6월 투자 전략에 대해서 라이브를 좀 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주신다면. 저희가 이제 매달 한 번씩 이제 투자 전략을 한번 월간 투자 전략을 하려고 하는데 이 칠판에다 그냥 한 판 꽉 채워가지고 쓴 게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시면은 뭐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지만 어떤 내용을 좀 말씀드렸었냐면은 투자 전략을 우리가 세운다라고 할 때 여러분 제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SK증권에서 투자 전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한 이제 생각들은 좀 하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뭘 봐야 되냐면은 6월 달에 있을 일정들을 좀 봐야 돼요. 그리고 6월 달뿐만 아니라 7월, 8월, 9월 달까지 쭉 한 2, 3개월 동안의 일정들을 좀 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맞출 수는 없어요. 하지만 대비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매크로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적인 측면에서도 투자 아이디어로 삼을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을 꺼내가지고 일정들에 맞춰가지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우리나라 대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것은 세론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 그리고 6월 달에 뭐 FOMC 회의라든지 MSCI 선진지수의 편입 여부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는데 그런 일정들이 주식시장에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코스피 대충 이런 게 아니라 개별 세부 항목별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좀 꼼꼼하게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섹터별로 저희가 이제 좋게 봤었던 그래서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그런 섹터들도 이제 이익 실현을 하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밀리면 좀 더 산다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이야기했으니까 댓글을 통해서 한번 꼭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해주신 것처럼 사실은 대선을 앞두고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오른 게 금융이랑 지주사들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섹터에 대해서는 대선이 끝나면 세론이 나올까요? 네, 그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대선에서 이제 뭐 이후에 상법 개정이 된다라는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이 되면서 아마 금융주들 그리고 지주사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목요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52주 신고가 최근 1년 동안의 최고가를 말하잖아요. 그 최고가를 기록한 종목의 숫자가 110개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이 주가가 올랐는데 대표적인 섹터가 지주사였어요. 그러니까 지주사가 왜 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다 상법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배당 분리과세라든지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그 규제가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법안이나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 대선 후보님한테 코스피 ETF를 좀 사는 게 어떠냐라고 했는데 진짜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대선 이후에 하나씩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를 보고 막 달렸던 거라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런 차익 실현이 나올 때가 기회로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전히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0.4배, 0.5배 막 이런 상황이에요. PBR 기준으로요. 아직 업사이드가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주도주 중 하나가 조선이랑 방산이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세요? 자, 이게 조선이랑 방산은 사실 우리나라의 제조업 중에서
글로벌리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섹터가 된 것 같아요. 너무 다행이죠. 그러니까 조선도 힘들었었고 방산도 정말 힘든 구간을 지나고 오랜만에 이제 산업이 턴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바퀴벌레 이론 있잖아요. 바퀴벌레처럼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오는 거죠. 왜 그렇지? 그러니까 산업 자체가 망가져 있다 보니까 원자재를 구하기도 힘들어, 뭣도 구하기도 힘들어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조선 방산의 산업이 개선되는 것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대선과 관계없이 이 섹터는 좀 길게 보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이 섹터들도 주가가 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언제든 조정 가능성은 있으니까 조정 받았을 때 조금씩 사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최근에 쇠빙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쇠빙선도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런 거 가능할까? 그런데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야 우리 정부에서 하나 발주할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방산 같은 경우에도 대형 수주 있잖아요. 뭐 1조 원이 넘는 뭐 그런 대형 수주들은 이런 수주할 때마다 이제 대통령이 가가지고 그래서 사진 한 장 찍고 막 이런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없어서 계류되고 있었던 연기되고 있었던 그런 계약들이나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기대감들도 좀 생각해 보면서 투자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미국 시장에서는 그 세금 법안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섹션 899라는 조항인데 여기서 이제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과세에 대응해서 보복성 세금을 부과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미국 시장에 끼칠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근데 이것도 큰 틀에서 보면 제가 이 내용을 이제 그냥에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가 관세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미국 트럼프 쟤 왜 저래? 저러다가 뭐 주가 더 빠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금리 더 오르면 어떡하려고 그래? 라고 했지만 강행하는 듯 보였어. 그리고 강행하는 듯 보였지만 다시 아닌 걸로 밝혀지면서 많이 회복을 했잖아요. 이 시나리오가 그대로 반영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전략은 아마도 이 그 법안을 강행하는 듯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에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아니 불공정한 세제를 운영하는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게 만들겠다라는 건데 불공정한? 그게 어느 나라인데? 자기 맘인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점점 미국이란 나라가 깡패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줄 정도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법안으로 통과시키고 상원도 통과되고 그러면 이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설마 안 하겠죠. 그런데 할 것처럼 움직여야 그래야 사람들이 아이고 미안해 그럼 나 좀 어떻게 좀 얘기 좀 잘해보자 이런 식으로 유럽에서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감안한다면은 미국 주식시장이 또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소화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부정적인 내용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지만 이게 만약에 진짜로 시행되는 게 아니라 뭐 무역 협상을 조금 더 촉진시키기 위한 촉매로 사용이 된다면 그쵸. 또 한 번에 푸닥거리를 하고 그렇죠. 다시 반등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를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중국, 사우디, 유럽 모든 국가들이 사실은 물건을 자기가 쓸 것보다 더 만들어서 그것을 미국에다 팔아서 그리고 나서 거기서 받은 달러를 가지고 다시 미국에 투자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러는 우리나라로 왔다가 다시 미국으로 가는 그런 순환 과정을 겪어요. 그러면서 2012년부터 아시아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똑같이 TSMC도 그랬고 삼성도 그랬고 모든 것들이 들어왔다가 나간 거죠. 근데 그 달러가 이제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우리 좀 부자 됐다. 제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우리 순금융 자산이 1조 달러가 됐다. 기분 좋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우리 주식 오르는데 니네들이 돈 벌어 가냐? 그러면서 세금도 안 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안 샀으면 안 올랐을 거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엔 이제 이런 결론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럼 뭐 그럼 뭐 우리나라 포함해서 뭐 중국도 그렇고 그냥 미국 주식 다 팔아버리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지금 1조 달러나 들고 있다니까요. 이거 다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나. 그러니까 서로 간에 쌍방 간에 이 균형점이라는 걸 찾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균형점이라는 걸 찾게 되는 과정에서 좀 노이즈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실적 발표 이후에는 장 마감 후에 한 5% 정도 올랐지만 최종적으로는 3.25%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이번 실적은 어떻게 보셨고 중요하게 보신 점은 어떤 걸까요? 엔비디아 실적은 잘 나왔죠. 그때 이제 제가 설명드린 거는 모래 주머니를 차고 점프를 한 셈이다. 그러니까 중국에도 못 팔았는데 이 정도 실적이 나왔으면 진짜 잘 나온 거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이제 물고 새로운 수요처를 찾았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수요처가 대표적으로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 국가의 소버린 AI인 거죠. 근데 그동안에는 이제 소버린 AI 얘기만 했지 그렇게 많이 이슈화되진 않았었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원래 이제 티어 1, 2, 3 해가지고 티어 2 사우디 니네는 AI 줄까 말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줄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엔비디아가 칩을 팔 수 있는 국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별로도 야 이번에 우리 데이터 센터는 국가에서 돈을 내 가지고 우리나라도 좀 뭐 100조 원을 내겠다 이런 얘기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누구한테 들어오냐? 그러면 엔비디아한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제 숫자가 성장률이 드라마틱하진 않다라든지, 아니면 GP 마진이라고 하죠. GPM이 뭐 60%대 그럼 좀 약한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GPM이 60%가 뭐 70% 중반까지 중국 빼면은 일회성 빼면 올라갈 거예요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그래서 엔비디아가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지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갖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사야죠. 엔비디아가 다시 AI의 주도주로 다시 등극하는 그 날이 오면은 그냥 조금 들고 있다가 엔비디아가 신고간다 그때는 사야죠. 예. 그건 뭔가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우디 다음으로 유럽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떤 얘기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 유럽의 GTC 파리 행사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소버린 AI 행사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모구가 정리해준 컨콜의 내용을 보면은 젠순왕한테 아니 저기 사우디 다음에 뭐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잘 모르겠는데 저기 유럽 출장 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거 딱 약간 힌트를 주는 듯한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에서 있었던 큰 딜처럼 유럽에서도 그런 딜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트럼프가 사우디하고 딜을 했던 것처럼 유럽하고도 딜을 잘 한다면, 원활하게 잘 한다면 좋겠는데 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감안해 보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4월 9일 이후로 지금 미국의 관세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는 계속해서 완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여기서 이제 소개해드린 그 세제와 관련된 좀 부정적인 이슈를 제외하면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맞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 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ISM 제조업, 비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고용 동향 보고서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지표는 어떤 걸까요? 우리가 지금 그동안 트럼프 관세 때문에 미국 경제 지표가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아, 물가가 많이 올라갈 것 같아 라는 걱정을 했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그것을 걱정했기 때문인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심리 지표가 진짜 안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경제 지표 중에서 소프트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런데 하드 데이터, 실제로는 경제가 그냥 안 좋지가 않았어요. 좋았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IB에서도 잠깐만 이렇게까지 경제가 안 좋진 않은데, 물론 여기 안에는 뭐 사재기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이슈들도 있었겠지만 이런 상황이 됐었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하드 데이터가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하드 데이터는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프트 데이터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 나올 ISM 제조업 지수가 대표적인 소프트 데이터고요. 그리고 고용 지표가 대표적인 하드 데이터인데, 아마도 고용 시장이 갑자기 급냉하진 않을 것 같고, ISM 지수가 올라오게 된다면은 지표 자체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우리 대선이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조금 이제 완화되고, 지난주에 이제 금통일을 끝나면서 뭐 경제가 안 좋다라는 것도 반영됐고, 주식시장도 조금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저평가가 해소되는 그런 이벤트들도 진행되고 있어요. 다행스러운 일인 거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들어오고, 진짜 우리나라 코스피에서도 돈 벌 수 있는 기회들이 아직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저희 이제 이호석 아카데미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아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